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터진 취업 사기 피해는 사회적, 국가적 문제가 될 만큼 파장이 컸죠. 고소득을 미끼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표적으로 삼았는데요. 우리는 왜 사기와 진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걸까요? 28년간 범죄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등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다뤄온 이승환 경감은 평범한 사람도 순식간에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절대 강요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믿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걸까요? 사기 피해를 입은 상처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기꾼들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 베테랑 경찰 이승환 경감 지금 만나봅니다. 네, 28년 동안 범죄 현장에서 정말 많은 사기꾼, 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신 분입니다. 이승환 경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정말 많은 사기꾼들도 만나보셨고 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만나보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서 피해자도 됐지만 또 범죄자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너무 문제가 됐었는데 아니 청년들이 왜 이렇게 이런 일에 연루가 됐을까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취업을 사칭한 네. 해외 취업을 사칭한 사기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마 희망을 품다 보면 네. 합리적인 의심을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바보라서 속은 게 아니고 심리적인 어떤 약점이 네. 노출된 범죄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경제적으로 이제 불안하고 국내 취업난 속에서 뭐 이런 기회가 아니면은 안 된다.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 이런 아마 압박을 좀 느꼈을 것 같아요. 예. 캄보디아 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일부 범죄 단체임을 알고 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알고도 갔어요. 국내에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하다가 짧은 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알면서 가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네. 반면에 정말로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그 짧은 기간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많은 돈을 좀 벌고자 하는 그런 압박적인 심리 때문에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똑똑한데 왜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근데 이 요즘 해외 고소득 취업 사기가 많다고 하는데 이 사기꾼들 좀 어떤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해 보면은 요즘 벌어지고 있는 고소득을 미끼로 하는 취업 사기 같은 경우는 그 100% 시나리오형 사기입니다. 대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 좀 드리면, 예. 그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데 보면 이제 모집책이 있고, 네. 그 현지 브로커가 있고, 또 온라인상의 설계자가 있고, 또 돈 세탁하는 세탁책이 있습니다. 그게 세분화돼 가지고 각자의 역할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SNS를 통해 가서 피해자를 선정하고 또 예. 피해자의 프로필을 분석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 성향에 맞는 맞게끔 이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글로벌 감각이 있는 청년에게는 해외 기업의 이미지를 주면서 속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한테는 그 많은 고소득 급여를 내서 가지고 예.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이제 못하게끔 속이는 거죠. 또 이제 그 말투나 메시지 패턴까지 되게 통일돼 있어서 상대는 이제 대개는 한 사람과 대화한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시나리오형 사기꾼 조직의 무서운 점은 정교함과 그러니까 일관성인데요. 그럴듯한 명함을 가지고 있고 또 가짜 HR 그 담당자라고 하고 네네. 또 화상 면접으로 면접을 시행하고 또 해외에 가게 되면 심지어 공항 픽업까지 하는 굉장히 준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의하실 점은 이제 해외 고소득 취업 같은 경우는 되게 그럴싸한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으면 예. 반드시 좀 무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해외 취업 사기 당해서 청년들이 일했던 범죄 조직 뉴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캠 센터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네네. 이 스캠 센터라는 게 뭔가요? 스캠이라는 게 이제 신용 사기잖아요. 네. 스캠 센터니까 이제
말 그대로 하면은 그 사기를 생산하는 이제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이제 그 캄보디아나 미얀마, 라오스 같은 이제 동남아 지역에 이제 좀 집중되어 있고요. 네네. 그 현지에 있는 건물이나 단지 그 전체가 그 범죄 조직의 본거지입니다. 예. 겉으로 보면 이제 뭐 IT 회사처럼 운영이 되는 것좀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뭐 투자 사기에 사용한 메시지를 만들어서 발송을 막 하는 거죠. 캄보디아 사건에서 이제 밝혀졌듯이 피해자들 납치를 하기도 하고 강제 노동시키기도 합니다. 또 거부를 하게 되면 폭행을 하고 감금하고 심지어 탈출을 시도하면 총으로 위협까지 하는 거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캄보디아 건에서 보듯이 이게 그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그 인신매매형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한번 어떻게 발을 잘못 디디면 빠져나가기가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도 이 범죄 조직에서 일을 하게 되면 본인도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여기에 참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그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그 이중 신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순수하게 일하러 갔지만 결과적으로 강제로 사기에 동원되면서 일을 하게 되고 또 협박을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사기 행위에 가담을 한 거기 때문에 공범 관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당사자들은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범행을 저지른 수행자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지만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면 국내에서는 입건을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해외 취업 사기라는 게 그냥 보통 분들은 뭐 나랑 관계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구나 표적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게 맞습니다. 이 사기 범죄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제 누구나 속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기꾼들은 보면은 보통 이제 경계심 강한 사람도 속일 만큼 좀 정교합니다. 사기 사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기꾼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심리적 함정과 그 믿음을 노리죠. 사람은 누구나 믿고 싶은 또 마음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말이 모두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떠한 사실을 믿으면은 논리적 판단은 좀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경찰 생활 28년 만에 책을 쓰셨어요. 사기 프로파일링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기꾼들을 만나고 많은 사기 피해자들 만나면서 내가 이 책을 꼭 써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최초 수사한 게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 2006년이면 이제 그때 초창기인 벌써 거죠? 20년 전이죠. 그때 우리 경감님 별명이 보이스피싱의 저승사자셨대요. 그거는 이제 언론사에서 당시에 뭐 기억을 돌이켜 보면 당시 이제 저희 팀에서 보이스피싱 초창기에 당시에는 이제 그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게 많이 발생했었었는데 당시에 그 저희 팀에서 2006년도에 그 보이스피싱 조직 35명을 검거하고 피해액을 2억 얼마를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회수해서 그때 피해자분을 찾아보니까 18분이 계셨는데 그 회수한 돈을 시간 걸렸지만 찾아서 피해를 좀 회복시켜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거의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초창기에는 이제 이게 지급 정지만 빨리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지급 정지가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몇 개 계좌에는 돈이 좀 남아 있었던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피해자분 돈을 이제 찾아드리다 보니까 기사 제목을 잡으면서 보이스피싱 저격수 뭐 이렇게 하고 기사 내용에 뭐 저승사자다라고 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보이스피싱 모든 전국 경찰서에 있는 보이스피싱 전담하는 수사관들 전부가 보이스피싱 저승사자입니다. 그 피해자들을 보니까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크시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셨나 봐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보이스피싱 최초 범죄가 20년 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이루어졌던 방법이 유형은 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피해를 이제 계속 당하고 계신 걸 보고
이 보이스피싱의 유형과 최근의 수법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알면 피해가 좀 줄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책을 네. 좀 쓰게 됐습니다. 그럼 요즘 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뭐가 좀 달라졌나요? 최근에는 훨씬 정교해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는 뭐 단순한 그 협박이나 상대방의 심리를 바탕으로 한 보이스피싱이었지만 요새는 그 관계형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이를테면 이제 금융사 직원을 사칭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인 척 접근을 해가지고 네, 네. 피해자가 의심하지 않도록 합니다. 네. 심지어 이제 요즘에는 메신저 피싱이나 그 SNS 사기가 서로 결합이 됩니다. 그 하이브리드형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도 예를 들면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는 앱을 통해서 가짜 로그인할 수 있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제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즉시 조치하라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즉시 조치하라고 하고 어떤 UR이나 앱을 이제 깔게 하는데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본인의 금융 정보가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어떤 URL 같은 거는 절대 누르면 안 되죠. 모르는 URL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씹는 거니까요. 네.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에도 흔히 쓰는 방식이죠.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정보 같은 거는 그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네. 상대방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경감님이 직접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그 범죄자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번호만 가지고 상대방을 잡기는 사실 어렵죠. 네. 실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번호가 대부분이고. 네. 경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저도 한 3번은 받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네네. 직감적으로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구나 하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화를 좀 가만히 이제 응대하고 이제 들어보면 상대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오히려 네네. 뭐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네. 또 한 분은 검찰을 사칭했던 흔한 그 보이스피싱 전화였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휴가 갔을 때 마침 모르는 전화가 일반 전화로 서울에서 와서 받아보니까 검찰청을 사칭하는 네. 수사관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승환 씨하고 얘기를 하길래 예. 화가 나서 저도 뭐라고 막 하니까 뭐 전화 끊어버리고 연락이 안 와서 예.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바로 끊는 게 답인가요? 어떤 분들은 싸움도 하시더라. 너 보이스피싱이지 막 이러면서. 이제 대응하지 않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감정이 또 서로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라기보다 이제 본인이 감정이 상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제 오히려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면 상대방을 또 괴롭히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내용을 좀 아는 경우에는 근처 식당에다가 막 주문을 막 해서 그 사람 주소지로 보복을 할 수가 하는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네. 많은 사기꾼들을 만나 보셨으니까 어떤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성이라든가 행동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사기꾼들은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를 악용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가장 이제 흔히 쓰는 방법이 이제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또 욕망을 자극하거나 동정심을 준다거나 또 불안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급박한 심리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로맨스 사기에서는 이제 뭐 외로움이나 그 애정 욕구를 뭐 이용을 한 케이스고, 네네. 중고거래나 생활 밀접형 사기를 보면 뭐 호기심이나 뭐 편리함, 뭐 신뢰를 뭐 악용하는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런 이제 행동 패턴을 보면 되게 신뢰를 형성하고 그 점차 그 압박을 하며 마지막에는 이제 금전적인 어떤 그 요구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동안에 혹시 이제 수사하신 사건 중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기 사건이라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겠어요? 대표적인 거라기보다는 좀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 있습니다. 네. 한국계 중국인이셨습니다. 신모 씨라고 당시에 그 55세 됐던 여성분인데 농협 직원을 사칭하는 여성한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4,500만 원이라는 돈이 여러 계좌로 송금이 됐었습니다. 근데 예. 나중에 이게 보이스피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신고를 받고 당시에 바로 계좌 추적을 해보니 돈이 이제 6개 계좌에 나눠가지고 송금이 되었고 그중에 3,500만 원 벌써 인출이 되고 네. 1,000만 원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이 4,500만 원 돈이 이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중국에 이제 노모가 계시고 딸이 있는데 중국에 계신 분을 이제 한국에 모시고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려고 단칸방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4년 동안 모았던 돈이라고 했었거든요. 네, 정말 눈물겨운 돈이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1,000만 원이 남고 나머지 3,500만 원은 벌써 뭐 해외 송금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통장 명의인을 수som을 해보니 그 사건 접수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통장 명의인이 영등포역 앞에서 노숙생을 한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그분을 탐문에서 찾아서 설득을 하고 또 그분은 이제 통장을 당연히 이제 매매한 거기 때문에 대포 통장인 거죠. 전자금융거래로 입건을 했지만 예. 어쨌든 1,000만 원을 찾아서 직접 제가 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던 그 생각이 그렇죠. 납니다. 약간 기억이 남는. 정말 생명의 은인 같았을 겁니다. 그 요즘 사랑을 미끼로 한 로맨스 스캠 사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은 어떤 사례가 이게 로맨스 있나요? 스캠이요. 네. 저희가 지금 오기 전에 경찰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최근 자료를 이제 받아왔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 24년도 피해액은 그러니까 작년 피해액이 한 675억이라고 합니다. 우리 경찰청 통계가. 예. 접수 건수가 1,265건이라고 하는데 근데 25년도 올해 1월에서부터 9월까지 네. 아직 1년이 안 됐죠. 피해액이 1,000억 원이랍니다. 그다음에 접수 건수도 1,565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12월까지 가면 아마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로맨스 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피싱은 로맨스 사기는 연애 감정을 악용한 금융 사기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게 그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가상화폐 구매까지 유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기 범죄가 다른 범죄랑 결합돼 있어 그 수법이 약간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뢰관계나 애정관계를 미끼로 해서 너 큰 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해갖고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를 하는군요. 최근에는 가상화폐를 유도하는 경우가 확인이 되었고요. 네네. 피그 부어청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그 돼지를 사육을 해가지고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잡아먹는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로맨스 스캠의 특징이 그러니까 어떤 애정을 서로 이제 가져야 되니까 네. 그 상대 쪽에서 오랜 기간 좀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그 외로움 같은 거를 많이 노리고 파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생활과 관련된 사기들, 중고거래 사이트, 택배 안내 문자, 뭐 요금 청구, 사칭 이런 것들도 굉장히 또 많다고 그래요. 소소하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생활 밀착형 사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택배 사칭 같은 거죠. 택배를 사칭해서 문자를 보내면 대부분 사람들은 택배라는 건 그냥 익숙한 거니까. 그렇죠. 매일 오는데요, 뭐. 그리고 설마 나한테 뭐 사기 피해가 생길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택배 사칭 같은 경우는 대개는 이제 물건을 보냈는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당신 물건 이제 배송 확인하려면은 어떤 URL을 확인해서 배송을 좀 조회를 해봐라 하고 뭐 이렇게 뭘 보내줍니다. 근데 그거를 택배사가 보내준 앱을 깔면 진짜 택배회사 홈페이지가 뜨긴 뜨는데 그게 가짜거든요. 네. 거기서 네. 이제 물건 배송 조회를 하려면 또 무슨 앱을 뭐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그때 대개는 이제 휴대폰 정보가 악성 코드가 심어져서 빠져나가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네. 또 중고거래 사기도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뭐 당일날 뭐 배송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역 사회에서 서로 물건 교환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지역 사회는 이제 지역이라는 신뢰감이 있다 보니까 또 송금 증명서나 이런 걸 또 보여주고 하면 그냥 믿고 물건 교환하는 것도 있고요. 네. 저기 사기꾼들을 좀 엄벌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기꾼들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형법상 사기죄는 네. 이제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범행 규모나 그 조직적이냐 반복적이냐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형량은 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고요. 네. 또 조직적인 범죄일수록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나 고령자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형량이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그 전자금융 사기를 이제 강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서 디지털 금융 사기의 경우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핵심은 처벌이 엄중하더라도 그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고요. 예. 처벌은 이제 범죄 후의 대응이지만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부터 사기 유형을 알고
심리적 방어 능력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경우가 뉴스화된 적이 있었는데 약점을 악용을 해서 협박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거 예. 알리겠다. 사회적으로 문제 삼겠다. 너희 가족에게 알리겠다. 이런 경우. 제가 정보 활동을 하고 또 범죄 피해자들을 만나보고 하다 보면 많이 들어온 상담 중에 하나가 이 내용입니다. 네. 이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상대방이 약점을 이용해서 협박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이걸 절대 혼자 감당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협박을 극복하려면 어떤 고립감에서 좀 탈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나 혼자 안고 간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변에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한 명한테라도 그러한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상대방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상대방의 그 협박의 힘은 이제 약해질 겁니다. 네. 또 그와 관련돼서 수사를 또 진행하고야 한다면은 또 증거 보존을 또 해놔야 되겠죠. 협박 메시지, 사진, 통화 녹음, 뭐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번호 이런 게 있으면 다 절대 주지 말고 그대로 저장해 두셨다가 모든 걸 캡처 해가지고 다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절대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증거를 모아라. 네. 예. 사기꾼들이 노리는 5대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알고 좀 대처를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알려져 있는 심리인데요. 그 상대방이 사기꾼이 노리는 이제 5가지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욕망, 뭐 불안감, 뭐 권위, 희소성, 친밀감 이런 건데 뻔뻔히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요.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뭐 고수익이 생긴다 이런 거는 이제 상대방의 욕망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망, 또 욕망을 자극하게 되면은 되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사기꾼들은 그런 욕망을 자극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아이가 다쳤다, 뭐 세금이 취납됐으니까 압류를 하겠다 이런 건 이제 그 공포감, 불안감을 어떻게 유발하는 겁니다. 위협을 받으면은 사람들이 즉시 대응하고자 하는 심리가 생깁니다. 또 두려움이 커지면 그거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 사기꾼의 어떤 프레임에 넘어가는 수가 있고요. 또 권위라는 거는 이제 기관을 사칭하는 거죠. 공무원을 사칭하고 은행원을 사칭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는 사기꾼들은 스스로 자기가 그 권위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능숙한 것 같습니다. 또 뭐 전문가를 믿고 싶어하는 또 심리가 있기 때문에 또 그 권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희소성이라는 거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겁니다. 뭐 마감 10분 전. 마지막이다.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그죠? 당신만 드리는 어쨌든 비공개 내용이다. 예. 희소성은 이제 판단을 급하게 만들고 또 합리적인 검토를 못하게 합니다. 또 친밀감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은 되게 믿는 사람을 믿고 싶어하는 게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뭐 나도 당신과 같은 경험을 했었어. 우리 뭐 가족 이야기를 또 공유하는 경우, 되게 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되면 안정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심리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사기꾼이 노리는 5가지 심리를 아까 말씀드린 욕망, 불안감, 권위, 희소성, 친밀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차 하는 순간 속아갖고 어머 나 이거 사기 당한 것 같아 했을 때 이것도 골든 타임이 있을까요? 빨리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돈이 송금되게 되면, 그러니까 네. 이제 요새는 이제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송금을 하는데 송금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리고 이게 사기인 것 같다 그러면 늦어도 30분 안에 30분 안에. 예. 당장 뭐 하는 게 좋지만 대개도 그 30분이 넘어가면 벌써 계좌에서 계좌로 또 계좌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30분 안에 신고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송금한 은행부터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신고를 해야겠죠. 네. 은행 지금은 이제 뭐 모든 은행이 지급정지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내가 송금한 돈 지급정지 해주세요 하면 바로 지급정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기 피해임을 인지했으면은 바로 은행에 전화해서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 콜센터가 계속 뭐 연락이 늦어지면 이동하시면서 은행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통화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12 신고를 하셔야죠. 예.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더라고. 그리고 112 신고를 하시면서 계좌번호하고 송금 시각, 거래 내역을 또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또 관련된 증거 보존을 하셔야 차후에
뭐 진정서를 내든 고소장을 내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증거 보존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 물리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난데 자책과 후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마음의 치료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기 피해가요. 과거에는 이제 강력 범죄, 살인이나 강도를 당하면은 이제 큰 피해를 보고 한 가정이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그 사기로 인해서 전 재산, 노후 자금 다 날리게 되면 똑같은 그 이상의 피해를 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요새는 사기의 유형이나 패턴이나 어떤 양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또 시스템화되어 있고 또 유형은 계속 변하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이제 피해자분들이 어떤 경제적 손실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훨씬 오래가고 네. 크다는 거를 느낍니다. 대개는 내가 왜 그 전화를 믿었지? 내가 왜 그 사람 말을 듣고 송금을 했지? 하면서 스스로 계속 자신을 벌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수면 장애도 생기고 불안하고 식욕저하 등 같은 증상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기 피해는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혼자 끌어안지 말고 주변에 꼭 얘기를 하시고 또 경찰에 꼭 신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지금 뭐 라디오 송취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사기 피해를 보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당신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8년 동안 이렇게 그 범죄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사기 범죄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까, 그리고 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사기 프로파일링 책도 내셨는데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8년 차 경찰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부의 이승환 경감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